돌아온 미녀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결혼 이야기, 그러니까 뭐 동거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아니고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바로 저고요. 눈치채셨죠? 네, 제가 그동안 사역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책으로 엮으려고 했는데 그 책이 조금 지금 나오는 작업이 약간 더뎌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결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교제 중이거나 또는 대부분 결혼한 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은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오셔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결혼 이야기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 영아부 엄마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강의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저분은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아봐서 부모가 안 되었는데 우리한테 뭘 가르치겠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사역을 마친 다음에 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원맨쇼 같은 것처럼 될 수도 있고 소위 막말로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그래서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용기를 얻어서 뻔뻔하게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 실수, 잘못,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끼리는 그 같이 공감한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되는 것들조차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묵인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들 하실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안 되면 모르는 거라고, 자식을 안 키우면 모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행하는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법과 성경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들이 있었을 때 자꾸 그것을 핑계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안 되어봐서 몰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객관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잘못들, 실수들, 이것을 저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키우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던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침 받고 또 그렇게 하려고 씨름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사역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처음에 우리가 들어갈 부분은 결혼하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 연애 과정이죠. 그 연애라는 것과 저는 교제라는 것을 약간 구분을 뒀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구분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제나 연애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통 비슷하게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저는 이제 의미를 따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단어적인 선택을 그리스도의 연애와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그리스도인의 결혼 이렇게 약간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하기 전에 교제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간 구분점을 두었는데 어떤 구분점과 다른 점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 그리스도인의 교제. 여러분들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콩닥콩닥 뛰는 가슴, 누구를 향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연애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교제라는 걸 하기 이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인데 무엇이냐면 건강한 자아상인 나예요. 건강한 자아상인 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리, 먹방 요즘 이제 굉장히 어떤 트렌드인데 저도 이제 요리를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통통 요리를 하다 보면 가장 맛있고 좋은 요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양념일까요? 아니면 불조절일까요? 다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리에 들어가는 주 원재료가 얼마나 싱싱하고 신선하고 좋은 것이냐에 따라 좋은 요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갈린다는 거죠. 그 원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양념으로 자꾸 원재료를 이제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것들이 강해지죠. 그러면은 이도저도 아닌 양념맛만 강해지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러나 주 원료가 신선하고 좋으면 양념이 그닥 과하지 않아도 맛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양념과 어우러지고 그다음에 주 원재료가 좋은 원재료가 양념과 어울려져서 그 원재료의 맛이 극대화될 때 좋은 요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어떤 거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그 교제를 하는 당사자인 사람들이 건강한 자아상인 사람으로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자아상이 둘이 만나면 이건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냥 팡 하고 터지는 거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에는 그 건강한 관계 안에서 또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건강한 사람들이 풀어내는 문제 해결의 능력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이것의 결론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과정과 또한 이 과정을 겪어내면서 본인들이 성장하는 것, 이것에 더 중점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를 해도 헤어질 수 있거든요.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또는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개개인이 얼만큼 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자아상이 준비되어야 된다. 건강한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해결 방법의 하나겠죠. 여러분 건강한 나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면 객관적인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동하고 또한 대인관계를 이루는 관계 안에서 내 행동 양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게 내가 형성되어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반응하는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건강하다 안 하다가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죠.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 볼 때 이제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은 이제 보통 왜곡되어서 내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왜곡된 것은 바로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친근한 사람 나와 자주 관계를 맺는 사람 그리고 그만큼 시간을 많이 같이 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겠어요, 여러분? 네, 부모님입니다. 예, 대부분의 상처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응애하고 가정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노출되어진 환경은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지내게 될 텐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태어나서 인간관계를 맺는 첫 번째 대상자가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받는 상처가 아마도 가장 많은 상처의 대부분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란 환경들을 봤을 때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상처들 중에 여러 이제 것들이 있을 터인데, 뭐 폭언이나 폭행, 물리적인 폭행, 그다음에 뭐 애정, 사랑받지 못함, 또는 무관심, 방치되어지는 것, 또는 그거와 반대적으로 지나친 관심과 간섭을 받은 경우, 또한 지나친 보호 속에 있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 상처의 일종이 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어떠한 관계성 안에 있었든지 간에 이 애정 결핍에 대한 어떤 현상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행동 양식이 뭐 정말로 드러나게 애정 결핍인 사람들이 많아요. 행동 양식을 보면 분명히 애정 결핍에서 나오는 건데, 그 사람하고 상담할 때 자기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막 어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히스토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나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나는 사랑받고 자랐다고 이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받고 자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조부모님한테서 이제 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부모님한테서 이제 자랐으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이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오실 때마다 얼마나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평상시에 해주지 못했던 막 선물 공세와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이랬으니까 이 사람이 느낄 때는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 조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정말로 손길이 필요한 부모님의 사랑이 그 사람이 충족할 만큼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애정결핍의 그 증상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번째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애정을 많이 받았어. 사랑을 진짜 받았어.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무엇인가 어디에선가의 결핍이 생긴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애정을 많이 받았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채워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사랑은 아무리 많이 받고 뭐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인간은 애정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의 영역이 빠졌기 때문이냐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야만 하는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 무엇인가의 애정에 결핍돼 있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요, 사람들한테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결핍이요, 한 방에 다 채워져요. 그와 반대 케이스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사람의 사랑이 부족하고 없다 해도 그 모든 게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비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그 어디에선가 결핍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처 받아라 널려 있어요. 그래서 난 상처받지 않았어, 이렇게 뻗팅기시면 안 돼요. 웃긴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상처받은 영혼이다. 나도 그러하다. 나도 상처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문제는 인정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가? 혹시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나의 왜곡된 자아상이 형성되지 않았는가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받은 사람 그러면 막 뒤처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기 4남매거든요. 4남매에 제가 셋째 딸이랍니다, 여러분. 셋째 딸이에요. 예. 그러니까 언니 둘, 저 남동생이에요. 그래서 남동생하고 저하고 5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내로 온 집안을 군림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남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모든 관심이 남동생한테 갔겠죠? 여튼 뭐 이렇게 자라났는데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의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요. 4남매니까 사실 4남매 캐릭터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 방식은 하나예요. 하나로 다 이렇게. 근데 그 교육 방식이 통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통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게 돼 있죠. 저희 이 세 나머지 자녀는요, 굉장히 그 부모님의 교육 방침에 잘 순응하는 그런 캐릭터들이었어요. 순종적이고. 근데 저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좀 유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셋은 막 전교에서 막 놀았어. 성적들이.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다른 방면으로 더 유난했어요. 그러니까 늘 형제들 안에서 비교가 됐겠죠.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들도 언니들보다 뭐 거의 키도 작고 그래서 막 난장이 똥자루만 하다 뭐 이런 소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눈은 이렇게 커지고 예뻐졌나요? 예. 이 상안검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쌍수를.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는 막 엄마가 표현하시길 밀가루 반죽에 이렇게 포크로 폭폭 찍어놓은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동양인 비하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딱 제가 그런 눈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늘 비교되니까 이렇게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돼 있고 자신감 없고 이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통통함을 벗어난 적이 별로 없는 뭐 자라는 성장기에 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이즈 말고는 계속 통통 사이즈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모적인 컴플렉스도 심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왜곡된 자아상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저는 제 캐릭터가 여러분 목소리에서 아시겠지만 그 MBTI가 이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외향적이니까 저의 열등감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로 분출이 돼요. 그리고 그 왜곡된 자아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막 내가 나를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 막 이런 열심과 열정으로 이렇게 변질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어디서는 열심히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해주면 그 인정함에 그 부응하고자 막 코피 쏟게 해요. 막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되게 열정적이다. 되게 열심히 한다. 뭘 시키면 잘한다. 뭘 시키면 거절하는 법이 없다. 그게 저도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게 되게 좋은 캐릭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상처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정말로 못하겠고 하기 싫은데도 늘 그 사람들한테 삼자들한테 기대에 부응해서 예스를 해야만 했던 그런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근데 아이 성향 내향성인 사람들이 이 열등감에 취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말이 없어지고 이렇게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이제 요런 쪽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 열등감이 생긴 사람하고 내향성이 강한 사람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하고의 그 양상들은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후자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욕구를 제3자들한테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채워가려고 했었던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애정 결핍이에요.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에게 하면 사실 부모님들은 발끈하시죠.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어딨냐? 우리가 너를 사랑 안 해줬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사랑을 부정하거나
그분들의 애정을 못 받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비교한 것도 사실은 이렇게 비교해서 얘가 자극받아서 잘하길 바라는 그런 사랑과 관심의 마음에서 한 거는 아는데 자녀가 받을 땐 그걸 사랑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의 마음이 아니니까. 얘는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그 자체는 맞아요. 맞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잘못됐을 때에는, 그러니까 잘못 방향성으로 나갈 때에는 절대로 그것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걸 사랑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나는 늘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자녀가 넌 부모가 안 돼봐서 그 마음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자녀의 정체성밖에는 없는 거니까. 부모가 되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를 자녀일 때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강요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설명해서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사랑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 그거는 뭔가 방향성이 잘못된 애정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이제 그런 자기의 자아상이 왜곡되게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예스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내가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 부분 때문에 내 삶이 되게 힘겨웠고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했구나. 왜냐면 일을 잘해내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완벽주의자처럼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 완벽하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거나 그만둬 내가 할게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 욕심이 생기고 워커홀릭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완벽주의자가 됐을까? 이 완벽주의자 그러면은 자기가 굉장히 일을 철저하게 해내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완벽하고 싶어 하는 것에는 뭔가 사람의 심리적으로 뭔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완벽주의적인 양상이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자매는 그 아버지가 그 가정 폭력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늘 맞고 사는 것을 이제 보고 자라왔던. 그래서 그 자매는 그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번져서 남성 혐오. 그래서 막 결혼을 왜 해요? 막 이제 결혼까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막 이런 것들로 이제 막 쌓여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막 증오하고 그래서 얼굴이 어두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런 것으로 이제 채워져 갈 것 같은데 근데 반대급부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뭐냐 하면 그 자매가 대학생이 되어서 만나서 이제 상담하는 내용이 약간 달라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연애를 했는데 남자를 그렇게 혐오하던 자매가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부터 이상하잖아요. 남자를 그렇게 혐오하는데 연애를 한다고? 그런데 뭐냐면 받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서 남자를 혐오하게 됐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어떤 남성에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훅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고 자기가 받았던 그 애정에 대해서 소유하고 싶어하고 독점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착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가 이제 소위 질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 자기를 내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처를 덧입고, 그러니까 막 상처에 소금 뿌리고 이렇게 돼요. 얼마나 그 상처가 더 심각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담을 쌓는 게 아니라
이 상처로 인한 다른 부분에서 막 키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가정이 아닌 곳에서 받는 상처들도 있죠. 뭐 학교나 직장, 뭐 교회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상처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진 곳에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들은 뭐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받는 상처가 있어요. 뭐 사회적으로는 그런 이제 성소수자, 약자, 이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받는 상처들도 있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전쟁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TV 같은 거 볼 때 NGO 단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들 보면 그 진짜 어린아이들이 폭탄 소리 이런 것에 막 실어증이 걸리고 막 경기를 일으키고 조그마한 큰 소리에도 막 반응하고 이러는 것들, 다 이게 어떤 이제 상처로 다 남게 되어지는 거죠.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겪는 이런 상처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쓰려고 이제 막 했던 내용들 중에서는 막 구구절절히 막 많은 상처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반응들을 써놓고 그러기는 했는데, 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이런 것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러이러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 이외에 뭐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또는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내가 회복이 되어졌다, 뭐 이런 것들 있으시면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글을 읽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도움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한 15분으로 이렇게 끊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네요. 편집하기 어려움으로 그냥 송출하기로 하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시간 조절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 말이 빠르다든지 아니면 뭐가 어떻다든지 요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면 조금씩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첫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연이어서 예,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